네, 오늘자 신문 기사 미주판 1면 기사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진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남가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평균 집값이 10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나오는 족족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때마침 오늘 준비한 내용이 부동산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을 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왕 돈을 들여서 마련하는 집을 편리하고 보기 좋게 리모델링을 해서 삶의 질과 부동산의 가치를 모두 높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집을 개조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건축 청부업자와의 계약 시 유의사항과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변호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우리가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살아야 하는 집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꾸며졌는가 이거 좀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집을 구매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견적부터 시작해서 뭐 자재, 인건비 등등 정말 많은 계약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에 연계된 법률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좀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개조와 정비 저당권에 대한 유익한 정보 준비해 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요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미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좋은 이자율을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집을 개축을 하고 네. 공사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을 공사를 할 때 결국 이제 그 제너럴 컨트랙터를 하이를 해서 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100건 중에 한 70건, 75건에 대한 정도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항상 집주인과 그 제너럴 컨트랙터의 어떤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항상 보거든요.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게 그 문제거리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집주인대로 아주 좋은 컨트랙터를 선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또 컨트랙터 역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한테 이용을 당하고 공사는 다 하고 돈도 하나도 못 받고 경우에 따라서 이미 공사한 것 자체도 오히려 무슨 문제 트집을 잡아서 돈을 또 요구하는 홈오너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홈오너나 컨트랙터나 두 양쪽에서 다 어떤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네. 여러분들이 꼭 그 명심하시고 생각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홈 오너만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죠. 사실상 컨트랙터 하시는 분들도 많은 손해를 보시는군요. 그 법을 좀 아는 홈오너들이 법을 본인이 아는 법을 악용해서 네. 컨트랙터를 또 고생시키고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특히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일단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를 확실히 좀 적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사실을 오늘 법률에 대한 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컨트랙터를 통해서 손해 보지 않는 컨트랙터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만 하더라도 네. 뭐 1시간 이상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겠고 네. 또 반면에 집주인이 컨트랙터한테 손해배서 어떤 홈오너한테 어떤 손해보지 않는 그런 거를 중요시해야 될 어떤 문제점들을 네. 얘기하려면 또 장시간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주어진 시간 내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집을 개조할 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업체 선정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면 좋을지. 그렇죠. 이제 업체 선정하실 때 네. 홈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꼭 하시라고 하실 수 있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을 선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비용을 싸게 한다는 조건이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은 법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그 집주인이 뭐 기껏 할 수 있는 게 소송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라이센스 있는 분을 선임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라이센스 있는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라이센스 보드에 컴플레인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컨트랙터들이 보험을 그 슈어리티 본드 같은 걸 들어서 한 10,000불까지 돈을 손해배상 클레임을 하면 라이센스 보드에 컴플레인하면 라이센스 보드에서 컴플레인이 정확한 컴플레인인가 정당한 컴플레인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네.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10,000불 이내에서 돈을 손님한테 호모한테 지불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라이센스 컨트랙터가 있는 컨트랙터를 선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본 한국 분들의 어떤 라이센스 컨트랙터로부터 받은 그 계약서를 보면 라이센스 보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계약서에 라이센스 번호가 있어야 되고 뭐 3일 계약을 한 다음에 3일 안에 캔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통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계약서를 대충 적어서 꼼꼼하게. 분쟁의 요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가 뭐를 어떻게 얼만큼 진행하고 뭐를 포함하고 뭐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 네. 뭐 이런 그리고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대충 적은 거가 되기 때문에 네. 호모노는 호모노대로 이게 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알기가 할 수 있고 또 컨트랙터 입장에서는 그건 포함이 안 된 거다라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분쟁의 요소를 항상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받는다고 하면 컨트랙터한테 정확하게 하는 일과 공사가 끝나는 일, 그다음에 또 페이먼트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4단계나 3단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이만큼 끝났을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먼트 스케줄을 꼭 만들어서 만약에 컨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1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어느 정도 끝나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그런데 1단계를 끝나지도 않고 돈을 달라고 한다면 절대 지불하지 말아라. 계약을 파기한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물리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돈은 지불했는데 컨트랙터가 첫날 뭐 한 2, 3일 오더만 그냥 다 벌려놓고 오지도 않고 이 컨트랙터는 좀 딴 데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모는 자꾸 오라 그러는데 오지도 않고 공사는 또 지연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사 지연에 관련된 그런 시간적으로 지연이 그렇죠. 됐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연된 거에 대한 뭐 보상이라기보다는 네. 지연이 됐는데도 돈을 계속 주지 말라는 얘기죠. 네. 돈을 지불하게 된다면 그 돈은 다시 못 버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공사가 사실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선수금을 지불하고 중간 정도까지 진행됐다가 또 마무리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잠적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여러 하청업체를 또 끼고 한 경우에는 또 이런 이익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드리겠는데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혈할 때 컨트랙터 하혈할 때 한 사람만 하지 말고 한 3-4 정도의 견적을 받아보고 네. 레퍼런스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적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계약을 맺고 또 한 가지는 컨트랙터의 그 라이센스 있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컨트랙터가 사실은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인데 네. 예전에 자기가 일하던 회사의 라이센스를 갖고 본인이 그 회사의 어떤 라이센스가 회사의 어떤 허락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원래 컨트랙터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이 사람은 라이센스 없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또 홈오너 자체에서 또 어떤 클레임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센스가 있으면 과연 그 회사에서 이 공사를 알고 있고 이 인보이스랑 다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하다 보면 이제 뭐 전기공사, 플러밍, 뭐 서브컨트랙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먼트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어떤 일에 뭐 페이스 1, 페이스 2 뭐 이렇게 프로그레스 페이먼트라고 이제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다 돈을 주고 본인은 그 계약한 액수를 다 지불했는데 이 제너럴 컨트랙터가 그 돈을 다 받고
그 와서 이제 서브 컨트랙터가 일한 전기 하신 분, 뭐 플러밍 하신 분들한테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서브 컨트랙터는 어떻게 하느냐? 호머너한테 클레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맥킹슬린이다 하고 우리가 집에다 그 담보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담보 설정하고 결국은 소송을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그레스 페이먼트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진행한다면 돈을 절대 지불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오지 않을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해서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시 더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네. 나는 제3자를 불러서 견적을 해서 이 비용으로 나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신한테 묻겠다는 서면을 통보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돈을 다 줘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네. 항상 돈을 맨 마지막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마지막에 돈을 지불하지 말고 갖고 계시다가 확인하셔야 될 게 서브 컨트랙터들한테도 돈을 다 지불했다는 어떤 확인 서류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 확인 서류가 waiver of clai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뭐 내가 공사한 거에 대한 거는 어떤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류에 서브 컨트랙터가 사인한 서류들 다 받아오면 그때 돈을 다 지불하시면 되겠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건을 이제 자재를 사라고 컨트랙터한테 다 돈을 줬는데 컨트랙터가 그 자재만 이 집으로 보내서 물건을 받아놓고 돈은 하나도 지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서플라이하는 회사에서는 거기서도 또 이쪽 집 오너에다가 네. 클레임을 하고 린을 걸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말하자면 잘못하면 홈오너 입장에서는 돈은 다 줬는데 네. 서브 컨트랙터하고 서플라이 하는 데다가 또 돈을 또 먼저 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나중엔 본인이 서브 컨트랙터한테 클레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을 이중으로 하고 나중에 클레임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홈오너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컨트랙터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한다 하면 조금은 줄 수는 있겠지만 네.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좀 전에 메케닉슬린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 이걸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정비 저당권이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 권리가 어떤 권리?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죠. 변호사님. 네, 생소하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네, 거예요. 네.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하신 분들은 금방 다 아실 건데 메케닉슬린이라는 거는 어떤 집에 네. 어떤 그 부동산에 컨트랙터나 서브 컨트랙터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네. 집에다 린을 거는 거죠. 네. 근데 그 절차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서브 컨트랙터나 컨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뭐 서브 컨트랙터일 경우에는 일단 그 홈오너한테 네. 내가 여기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는 preliminary notic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홈오너가 누가 와서 뭐 맨날 공사하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잘 본인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브 컨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홈오너한테 나는 서브 컨트랙터인데 당신의 집 아니면 당신은 건물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 통보를 한 그 서브 컨트랙터들은 돈을 못 받을 경우에 홈오너가 돈을 컨트랙터에 이미 다 지불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서브 컨트랙터에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네. 그 메케닉슬린이라는 걸 이제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등기를 공사가 서브 컨트랙터가 일을 끝난 다음에 그 90일 이내에 메케닉슬린을 등기를 해야 되고 네. 등기를 한 다음에 90일 안에 소송을 해야 돼요. 네, 소송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린을 걸고 네. 린을 걸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는다고 하면 90일 이내에 소송. 그 집을 포크로스 하겠다 네. 하는 식으로 소송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 소송을 안 하고 메케닉슬린만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는 뭐 몇 년이 됐는데도 그게 해결 안 되고 그냥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는 이제 변호사 홈오너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이렇게 거는 사람들도 있고 네. 전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이렇게 노리스가 오게 돼 있죠. 메케닉슬린이 걸면 당신 집에 이런 린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서 과연 이 메케닉슬린 건 게 정당한 건가? 네. 또 정당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타임라인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90일 안에 어떤 데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린을 등기를 하고 9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법적인 소송을 하지도 않고 네. 그냥 걸어놓고 기다리는 이런 입장이 된다면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편지를 써서 그 린 건 사람한테 맥킨스 린을 예를 들어서 미리 뭐 프리리미너리 노리스를 안 주고 했다든지 네. 아니면 공사가 끝난 지 한참 후에 걸었다든지 또는 90일 제대로 다 해서 등기를 했지만 90일 동안이 지났는데도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았다든지 네. 할 경우는 이제 제가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법적으로 이러이런 절차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안 했고 네. 90일 안에 소송을 했는데 소송 안 했기 때문에 이 맥킨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자진해서 맥킨스 린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맥킨스 린을 없애달라고 판결문을 받고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을 당신한테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네. 여태까지는 뭐 그렇게 편지 한 장 써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린을 왜냐하면 결국은 변호사 비용 그쪽에서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네. 변호사 비용이 또 뭐 1,000불, 2,000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진해서 본인들이 맥킨스 린을 릴리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사실 지금 절차와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네. 어쩌면 제가 말을 뭐 이렇게 정리를 쫙 해서 말씀 못 드려서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네. 딱 이해하기가 쉽게 네. 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좋은데 변호사님 이렇게 좀 골치 아플 수 있는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연의 방법은 그 같아요. 네. 제너럴 컨트랙터 공사하시는 분을 잘 선택하셔서 네. 계약을 그러니까 처음에 잘 해놓으면 문제가 있을 때 탁탁 절차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네. 계약 내용을 자세히 상세히 뭐 이 돈에 지불하면 뭐를 내가 하는 건지를 적고 그다음에 그분의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레퍼런스를 3개 달라. 네. 당신이 공사한 집에 3군데에 내가 전화해서 당신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어떤 레퍼런스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라이센스 번호를 자기 옛날에 일하던 어떤 회사 라이센스를 막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고 돈을 먼저 막 주시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 물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브컨트랙터하고 서플라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랙터한테 직접 돈을 주고 그분한테 서브컨트랙터나 서플라이한테 돈을 지불하라고 했다면 네. 그분들이 진짜 돈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래서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했다면 waiver of claim. 어떤 호모는 내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돈을 제너럴 컨트랙터한테 안 줬는데도 네. 일단 waiver of claim을 서브컨트랙터에 다 받아오면 내가 당신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플라이가 오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서플라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럼 서플라이 비용으로 컨트랙터에 돈을 지불했다면 네. 그렇다면 과연 그 컨트랙터가 서플라이한테 돈을 지불했는지 서플라이 직접 연락을 해서 네. 돈을 받았느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좀 본인이 그냥 무조건 맡기고 있지 말고 액티브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분이 이런 공사를 하면 한 75분은 여기에 섞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죠. 사실 집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될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은 정말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우리 날짜, 서명, 그렇죠. 금액 그렇죠. 이것만 보고 하다 보니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서로의 또 이익 관계에 따라서 또 서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다 이 금전적인 비용에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변경된 상황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연결이 되면서 생기는 복잡한 비용 문제, 그리고 이런 지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마지막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에 비용 지불에 대해서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그렇죠.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체인지 오러라고 해서 네. 처음에는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일을 하고 돈을 이만큼 지불하겠다, 또는 이만큼 일을 하고 돈을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뭐 벽을 까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네. 돈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있는데, 제가 보면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체인지 오더라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더가 체인지 된다고 해서 뭐를 어떻게 얼마를 차지할지를 정확하게 서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트랙터가 호모한테 당할 때도 있고, 네. 또 호모너가 컨트랙터한테 당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호모너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불이다. 그러면 호모는 1,000불이 주고 인지 않는데 뭐 해놓고는 나중에 5,000불이다, 10,000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반면에 또 컨트랙터 입장에서는 1,000불이다 했는데 호모너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뭐 나중에 가서 계산합시다. 네. 그리고 공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근데 안 주는 거예요. 호모너 입장에서는 그 1,000불도 다 옛날에 포함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돈 지불 못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 사무실에 오는 컨트랙터나 호모너들한테는 만약에 체인지 오러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며 네. 비용이 얼마라는 걸 꼭 써야지만 이게 누가 손해 볼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꼭 쓰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계약의 액수에 맨 마지막에 네. 공사가 끝나고 모든 게 확실할 때까지 호모너 입장에서는 다 주지 말고 돈을 좀 남겨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서브컨트랙터나 서플라이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돈을 다 지불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변호사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 시간이 벌써 한 그러니까요.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 공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사가 위험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사를 하시는 인부가 우리 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굉장히 될까요? 좋은, 저도 그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컨트랙터를 하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컨트랙터들은 일단 그 문제 생겼을 때 라이센스 보다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저기도 있지만, 네. 이 보험을,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할 때 네. 여기서 생기는 어떤 라이빌티는 다 컨트랙터가 책임을 진다는 어떤 보험에 대한 그 확인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보험 증서를 달라고 그게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부가 지붕에 올라와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다. 네. 그렇다면 인부 입장에서는 호모한테도 클레임을 할 수, 만약에 컨트랙터가 어떤 뭐 워커스 카메나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네. 호모한테도 클레임을 하려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꼭 그 라이센스 컨트랙터를 하여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보험을 공사하기 전에 네. Certificate of Insurance라는 걸 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왜 라이센스 컨트랙터를 하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뭐냐면, 네. 호모너가 돈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네. 라이센스가 있는 컨트랙터 하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죠. 네, 그렇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청부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부분은 내가 그냥 아는 사람 불러서 해도 될 것 같아 해서 고용을 해서 직접 페이를 그냥 따로 주고, 이런 경우에 뭐 1099이나 뭐 나중에 이런 세금 보고에 대한 문제는 세금 보호 문제는 뭐 괜찮나요? 그냥 이슈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라이센스가 없이 공사하시는 분, 네.
호모노를 알아서 이렇게 지금 뭐 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문제는 라이센스가 없이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호모노는 컨트랙터라고 오는 사람들 중에 라이센스 없으면 그 사람을 선임을 하고 네. 처음에 돈 얼마 주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 안 해요.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생각을 많이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오늘 커버하지 못했던 또 많은 정보 다시 한번 다뤄보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주신 부동산 개조와 정비 저당권에 대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맥켄슬린을 걸리면 과연 본인들의 권한이 그러니까 컨트랙터나 아니면 홈오너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권한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법적으로 그걸 없앨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으면 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법을 정확히 아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아주 근접한 어떤 이런 정보를 좀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예,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제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오늘 상법소송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참 귀한 정보 나눠주셨는데요. 법 상식에 대한 참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조와 정비 저당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원석 변호사님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714-634-1234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